로봇 산업에서 승리하는 국가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다. 로봇은 단지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문구입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은 체코. 체코의 한 극작가가 RUR이라는 희곡을 하나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노동자라는 뜻을 가진 체코 로보타를 영문으로 로봇이라 표기한 것이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로봇이라는 단어는 체코에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전세계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계 산업용 로봇 1위는 로봇으로만 1년에 9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스위스의 ABB.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ABB는 바로 그 유명한 두꺼비집.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회로 차단기죠. 전기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두꺼비 집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선박도 세계 최초로 개발. 최근에는 세계 최단 급속 충전 기술을 공개하며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BB에 이어 2위는 일본의 오므론, 3위는 일본의 화납, 4위도 일본의 카와사키 로보틱스로 사실상 산업용 로봇 산업은 스위스와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6년 전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세상에 공개한 데 이어서 천문학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유망한 로봇 기업들을 싸그리 사들이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유일하게 일본이 여전히 강한 분야인 동시에 일본의 경제가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위기인 상황 속에서 꼭 살려야 하는 산업이 바로 이 로봇 산업인데요. 이 분야에서마저 한국과 이스라엘이 단숨에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협력을 시작한 한국과 이스라엘이 최근 전략적 로봇 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를 론칭하였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물류, 농축산업 등의 산업용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분야까지 로봇산업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 과제당 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기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하나의 과제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에서 기업 1개 이상씩 그리고 학교 또는 연구소 1개 이상씩 참여하게 됩니다. 즉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까지도 빠른 속도로 이뤄내겠다는 것이죠. 이번 한국과 이스라엘의 조합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한국은 기술을 제품화하여 상용화하는 데 세계 정상급 능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폭발적인 시너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군대를 가진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를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보시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60%를 이스라엘이 담당, 2위인 미국은 25%에 불과합니다. 무인항공기 기술은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세계 1위, 이스라엘은 GDP의 4.5%를 R&D에 투자, OECD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30%를 방위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방위비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로봇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은 이미 군사용 로봇들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고 로봇 산업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보안 분야도 이스라엘이 세계 정상에 있음을 최근 또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플의 아이폰 11 잠금 해제를 위해 이스라엘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FBI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자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애플이 협조를 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아이폰을 해킹한 것이죠.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애플 뉴스에서도 FBI가 셀레브라이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아이폰을 해킹하였다 밝혔고 이 사실이 전 세계 언론들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놀라운 첨단 기술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산업 리더가 되기에는 자본력과 대량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돈과 인프라를 갖춘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왜 현재 산업용 로봇 세계 2, 3, 4위를 모두 휩쓸고 자본력도 충분한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한국의 외교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한국도 자본력과 인프라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국제로봇협회가 공개한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이 1만 명당 로봇 71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은 관리만 하는 최첨단 공장 3만 개를 구축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1,100억 원을 투자,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까지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한국에 밀려 산업 자체가 몰락해버린 일본이 이제는 유일한 강점이었던 로봇 분야까지도 한국과 이스라엘 조합에 단숨에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제 중국 관리는 미국에 입국을 못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논의는 일전에도 있었던 일이나 미국이 드디어 중국 관리에 비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상원, 하원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조치가 이미 일전에 돈 되는 라디오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바로 홍콩을 탄압하는데 물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지원하거나 경찰 투입에 관여하거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비자를 제한하겠다, 미국을 입국하는 이런 조치를 미국에서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공식적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해서 홍콩의 자치권 훼손의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라는 조치를 또 내놨습니다. 특히 관리뿐 아니라 이번엔 연관만 있다면 현직 관리뿐 아니라 전직도 상관 안 하고, 그리고 그 가족까지 전부 제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이를 경고적 조치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조치이고 실제 법제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마저 검토되었다는 면에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로 중국이 홍콩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다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건 소위 좀 막말로 식민지를 다루는 수준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경찰 투입해서 때려잡고, 이번에 홍콩 보안법으로 금융도 완전히 붕괴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2020년에 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이제 배째라식인데, 중국의 답변을 좀 살짝만 디테일하게 가보면 강대강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보도가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이 홍콩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압박이나 간섭을 계속하면 중국은 무역 합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구르 있죠. 중국이 이제 사람들 모아다 놓고 고문시키고 그랬던 비인간적인 또 있어요. 홍콩하고 또 별개의 이슈인데, 그 이슈에 대해서 만약에 간섭을 하는 것도 우리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미국에 맞서겠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한 중국 대사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비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죠.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라고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국의 입장이고요. 제가 한쪽의 입장만을 또 대변하면 안 되니까 중국이 이런 내용을 말했다 정도를 언급드리는 거고, 그러면 홍콩 보안법이 도대체 뭔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홍콩 보안법이란 거를 미국만이 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엮인 건은 맞는데 미국 한 나라만 이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들자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마저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외치고 있는 법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어제도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초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죠. 약 50명 정도 되는 특별 보고관이나 전문가들이 성명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은 국제법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유엔이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인권 전문가 분들이.
그리고 뭐 홍콩봉합법 초안이 중국이 영국과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에서 보장한 홍콩 주민의 자치권과 기본권을 박탈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외국 세력과의 결탁, 뭐 국가 분열, 국가 정권을 전복시킨다든지 테러리즘 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을 금지 그리고 처벌하는 내용인데 사실 뭐 어떻게 일면 보면 그래 뭐 그럴만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이를 처벌할 내용이 기관을 설치하고 요 기관이 중국 중앙정보 이제 기관인 기구가 또 이제 홍콩 국가안보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설립돼서 홍콩의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 지도, 뭐 협력 사실은 이제 감독이죠. 그러니까 지도 협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 중앙정보의 기구가 중앙정보의 기구가 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시를 한다는 것은 항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내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홍콩의 자치권이 어떻게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홍콩 국가안보처는 차관급 기구로 제가 보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홍콩을 탄압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겠다. 그리고 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홍콩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겠다라는 통제 장치. 그래서 일국양제라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어떤 하나의 포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984년에 체결한 그 선언이 있어요.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 영국과 이제 같이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중국 없이 체결한 게 아니라 홍콩 주민의 자치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일국 양제를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때 공정한 뭐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뭐 자의적 어떤 그런 평화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장이 돼 있는 선언을 중국이 스스로 한 게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인데 1984년이니까 그것을 대놓고 그냥 앞뒤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다는 이제 뒤집고 싶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인데 정말 이거는 좀 뭔가 현재 전 세계의 추세, 민주주의적 추세와 너무나 반대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위구르 문제 그거 사람들 잡아다 놓고 막 고문하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제가 뭐 그거는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거는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할 것도 없이 중국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면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자기 이득을 물론 자기 이득을 위해서도 있죠. 그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한다기보다 유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 기구에서도 나서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독립적인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적 측면 아니라 독립적인 문제로 중국이 잘못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세계가 정정에 대해서 뭔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 또 억류가 돼 있죠. 그것을 재작년 18년 12월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에선 오히려 이 캐나다인들을 긴급 체포하면서 멍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협박이죠. 그러니까 멍 부회장 잡았어? 아 우리는 캐나다 오케이. 너네들 캐나다인들 그럼 잡아드릴게. 너네가 우리 사람 잡으면 우리도 니네 사람 잡겠다. 라는 방식입니다. 아니 죄가 있다고 뭔가 긴급한 조치가 내려졌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처벌 조항,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죄의 항목이 10개가 넘어요. 티모바일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랑 제재와 관련된 건부터 해서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죄가 없는 것을 개인을 체포했으면 개인이 변호사 선임하고 증명하는 게 우선인데, 국가적으로, 그럼 캐나다인을 잡을게. 그 캐나다인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캐나다 정부의 그러면 중국의 협박에 대한 입장이 뭐냐?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과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 2명을 이제 교환해 달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굉장히
캐나다인을 체포하면 원하는 것을 못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 줄 수 있다라는 어떤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캐나다인들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명확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캐나다의 입장을 제가 전해드린 거고, 캐나다에서도 일부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은 이제 화웨이 부회장 석방을 해서라도 캐나다인 2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요렇게 또 언급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 그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다. 정치적 압력이나 캐나다인의 임의 체포가 캐나다 사법 체계 작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자신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캐나다의 사법부는 독립돼 있고 그 절차는 외국 정부를 비롯해서 국내 정치라도 그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법부 독립의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또 캐나다인의 자유나 그런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답이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법부 독립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멍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건 아니고 밴쿠버 저택에 일단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